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 사회를 맡은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유은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분과 시민사회에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주최하는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관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흥국 선열과 호국 영역에 대한 공력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공력. 본 간담회 개최에 앞서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패널 선생님들과 같이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이쪽에 의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오시죠. 다 나오시죠. 계신 분들 다 나오시죠. 자기 의자 들고 오시랍니다. 예.
분위기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중에 계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안 보여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 지금 안 보인다니까. 제가 무릎 앉지 않으면 저희가 안 보여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으시고 하나 둘 셋. 더. 지금 안 보인다니까. 지금 안 보여. 다시 지금 안 보여.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시 한번 서세요. 확 내리세요. 하나 둘 셋. 예. 나도 찍어야 돼. 예. 어서 가면 마스크 벗고 마스크 입 딱 감고 입 딱 감고 숨도 쉬지 말고 예. 파이팅 안 해줘요. 숨을 안 쉬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발표, 토론, 패널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시민사회 정부 협력을 위한 법원화 구축을 논의하며 시민사회 균형 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자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정규모 공동 대표님이신 석국태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쯤 올까 하고 사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그 진일보 하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우리 자유애국 정당이 정권을 회복했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진작시키는 그런 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들 자유애국 시민단체의 활동이 의미를 이렇게 다시 갖게 되는 이런 시점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드디어 오늘 다행히 우리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이런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민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터놓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우리 태극기를 앞에 세운 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셔서 먼저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총리실 비서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국무총리실에서 윤치엽 시민사회 비서관께서도 출석을 해주셔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 태극기가 의미 있게 감격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비에 젖고 바람에 휘날리고 찢어질 듯이 그리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저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이 모임에서 실내에서 비어졌지 않은 태극기를 바라보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여기 지금 임석해 주신 많은 자유애국 동지 여러분들 어두운 길거리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찬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었는데 오늘 여기 실내에서 따뜻하게 평화롭게 그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간담회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회복 정착시켜가는 과업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사상과 가치와 철학의 그리고 우리들 정서의 공유를 위한 과업 그것의 첫 단계 첫 걸음입니다. 한술에 베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아는 바이고 오늘 정말 당대 최고 애국자 그리고 이론가 실천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첫 수를 이제 들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장소 빌린 게 오후 5시까지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 이후에는 행사가 없을 테니까 조금 시간을 우리가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 배분이 두 분의 그 주제 발표는 각 30분씩으로 배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는 15분씩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주제 발표와 지점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오신 우리 애국투사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하니까 물론 오늘은 첫 출발이므로 너무 깊이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여간 오늘의 주제에 관련되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뭐 그리 빡빡하진 않은데 발표와 토론을 가능하면 조금씩 더 예정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는 바가 좀 적어서 다 성함과 소속을 다 알지 못해서 우선 몇 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에 소개를 꼭 드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소속과 성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 역사의 기록이 되는 지금 순간이므로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전직 외교관 모임 이재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재춘 회장님은 주 러시아 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를 하셔서 지난 10여 년 애국 활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계십니다. 주로 거리에서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대외 담당 부회장 김광찬 회장님, 그리고 역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자문위원이시고 양정고등학교 대표이신 신익순 회장님, 그 다음에 자문위원이신 권세종 대표님, 그 다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한정복 공동대표님,
바른사회 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님, 여기 공직을 하나 맡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숨기겠습니다. 다음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경인지부 홍보위원장 마사나베 미카 선생님, 다음 미디어 연대 황우석 회장님, 혹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드려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동근 교수님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라도 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소개해주시겠습니다. 이 시작 예정 시간은 2시 45분이었는데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순서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분도 한 10분 정도 연장해서 이야기할까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제 안토와 토론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협력과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하고 원론적인, 총론적인 이런 주제였는데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 여기서 있는 바와 같이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공동대표 양준모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양준모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신경과 소통이나 정확한 부분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는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말 같으면 시민사회 합의나 방안 이걸 보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참 집에서 또 각 시장에서 거리에서 민주주의에서 싸우고 거리에서 앞으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험 투표한다고 정말 문제를 하면서 뭐가 문제였느냐, 모르는 정권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는 정권은 2010년 8월 20일에 미국 총리 훈령으로 시민사회 조건위원회 운영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법을 운영을 보면 시민사회의 완전한 발전과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그런 제도와 법률을 하고 시민단체의 구성을 위한 것을 규정상의 입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문제 삼느냐 하면 시민단체가 하면 한 가지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하고 정부가 이런 규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목표를 다양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러한 목표를 위반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는 힘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의 명분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고
그들이 활동하게 만든 터대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을 거쳐서 이러한 민주주의 여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020년 7월 20일에 국무총리 훈련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규정을 어떻게 판단되는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내기가 완료가 된 시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손에 나무를 보는 그런 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정권을 잡은 3년 뒤에 그러한 시민 사회를 활성화하자 법을 만들게 됩니다. 말로는 자율성, 다양성 등을 보장하고 그리고 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자는 명분이 있지만 사실은 반대한민국 세력의 연구를 만들어내는 게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규정을 폐기하니까 언론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의 이 규정이 어떻게 가격됐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 폐기한 다음에 경향신문에 보도입니다. 단독이라고 표시되면서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박수훈마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을 일시에서 페이지를 추가를 크게 언론에서 경향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사실 20주 동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말 소통하고 시민사회를 발전하기 위한 사회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시민단체가 어떤 소위 말해서 신과의 성향을 시민단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그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기에 강한 신 대통령 결국 선거 후보를 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민단체 연합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체가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시민단체느냐 그렇지 않고 옆에 두고 볼 때는 이들이 전국적 거리를 거치면서 그동안에 전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단체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서들을 보면 이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와 함께 연결돼서 선거운동까지 하는 그런 학성적 시민단체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시민단체가 그야말로 왼쪽으로서 그 시민의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념을 상당히 다르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 밀착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파국으로 몰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고리를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일부의 일탈이냐, 지금 뭐 보도 나온 것만 읽어봐도 오세훈 10년간 밀조 서울시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박원순 시민단체 보호막 겹겹이 데모.
자, 여기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정의연 의혹, 윤미향 개인 비리 여부 뇌관, 뭐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때부터 만들어낸 이 규정과 함께 이러한 시민단체 생태계, 시민단체의 환경을 아주 악화시켰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시민사회와 유리돼서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대변하지 않고 정권에 유착돼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유착돼서 그런 시민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대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4대강 보고서가 왜곡됐다 하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고요. 사실 악화되지도 않은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4대강 적폐몰이를 해왔다. 그것은 뭐 일말의 예일 뿐이고요. 하나하나 국정과제에서 편향된 시민단체들이 편향된 주장으로 시민사회를 그야말로 욕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시민단체의 육성과 그리고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를 보면 대표성이 없습니다. 대표성이 없습니다. 뭐 몇 분이 들어가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위원회가 시민단체를 규정 있게 또 합리적으로 대표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억지 춘향격으로 이렇게 구색맞추기로 저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성에도 의문이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해 상충이 된다. 그들이 정부와 밀착돼서 활동하는 그러한 정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단체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 이러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과시했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시민사회의 발전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시민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 또 지원 그리고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시민사회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의 이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에 대비되는 민간부분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민사회는 고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둘러싼 강제되지 않는 행동의 자리다 이런 이제 정의도 있습니다. 정부가 독립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이다. 저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또 시민사회의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정의가 어떠하든 간에 시민사회라 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라 대한민국의 시민을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수호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선가 시민단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앞으로 설 자리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정상화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라 하면 당연히 자발성과 독립성과 고유의 목적 지향성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든 간에 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와 밀착돼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기사에서 제가 몇몇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시민사회의 가교, 시민사회가 일일이 정부와 소통할 수 없으니 이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가 소통의 장을 열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가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여건은 어떠냐? 다시 반복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확고히 하는 단체만이 저는 시민단체의 이름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시민을 대표할 수도 없으며 그들은 시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설 자리는 없다. 저는 강력히 그 말씀을 강조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공직사회의 일탈을 감시함으로써 정부와 유착돼서 같이 일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꾸짖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영역은 중앙정부도 있고 또 지자체도 있고 국가 간 협력과 국제 협력 관계가 모두 있습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 행정서부터 교육까지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정부와 소통해서 정부가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단체의 전 영역에 있어서의 활동을 정부가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독립성도 보장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단도 다양하게 있죠. 이 공공서비스 수단에서 정부는 엄격하게 심판자 기능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를 권력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지난 정권 당시에 시민단체가 행정권한을 아예 이전을 시켜서 시민단체가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주택 사업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 서민들에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걸 시민단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민단체, 그 사업자 선정을 맡은 시민단체가 권력기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구조를 만든 시장, 내지 지자체 장과 공공기관의 장들은 이들만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권력기관도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고 그 봉사하는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시민단체 정상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시민단체의 활동에 있어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러한 가교 역할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의 비판적 자세를 가지고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민단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여야 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가 정부와 밀착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며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시민사회 활성화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풍요와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대명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양진모 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야말로 자유 애국 투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시민사회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런 말씀은 저 광화문이나 삼각지의 그 연단에서 하실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이런 공식적 이 실내 회의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저지당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말 세상이 변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 규정안을 검토하는 주제로 한국민주평화교육원 김수천 이사장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민주평화교육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수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높으신 식견을 가진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문 연구자가 아니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시 의원, 지방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느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그 의원을 할 때였는데 저희 마을이 뉴타운 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의 역사나 어떤 뭐 유적지, 그리고 마을에 어떤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속지를 한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이제는 이제 그 서류화돼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게 그 도서관에 이제 기증이 되었는데, 그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산이 쓰여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프터 뒤의 일들은 이제 그 책에 반영이 될 수 없었는데, 저희 지역의 시민 활동가 한 분이 지금도 여전히 저희 마을에 사진을 찍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민의 힘이라는 게 정부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좋은 시민들이 많으면, 좋은 시민단체가 많으면 우리 사회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민주시민교육원 원장으로 한 2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이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은 그 청소년들 정치교육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정치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학교 학생들이 저희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 커리큘럼을 짜서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3천만 원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환경이 매우 척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한국민주평화교육원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법인을 하나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민주시민교육원은 제가 원장으로서만 재직을 했었고요. 한국민주평화교육원을 만들어서 저의 여동생 그리고 이제 몇 분들과 함께 이제 평화감수성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제 나름의 어떤 정치교육, 평화교육,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규정안 관련해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양준모 교수님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바는 그동안의 규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정리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규정들은 어떻게 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을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어떤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발제물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10월 4일 날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부가 어떤 정부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또 소속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정리한다고 하는 대외적인 명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양준모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시민사회가 지금 규정이 만들어졌던 게 2003년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과 정부의 관계, 또 시민과 시민들의 관계,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 시기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빈곤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격한 산업화, 정부 주도의 또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가,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성숙하기에는 토양이 척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987년도 민주화운동 이후에 시민사회의 어떤 발화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규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규정은 사실은 지금 보면 굉장히 기본적 사항들만 담고 있고요. 그 규정의 가장 큰 변화가 됐던 것은 이제 2017년도에 변화를 한번 겪게 되는데, 이제 탄핵 이후에 그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위원, 차관급 6명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와 정부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심의하고 자문하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권력 아니면 행정으로의 어떤 투영, 인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총리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제 발족한 시민사회 발전위원회가 시민사회 기본법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달에. 근데 그 법안이 국회에서 상임위 계류가 되면서 통과가 어려우니까 일단 당시에 임현진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만드는 것 시간이 걸리니까 이 규정 초대통령령을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령을 만들게 됩니다. 2020년 이제 5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 규정을 뜯어보면 거의 법령에 가까운 수준의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위원이 장관급으로 8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위원이 8명이 되면서 정부가 직접 시민사회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예산 지원이든 연구기관 지정이든 시민사회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러 의견들이 정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살펴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규정이 만들어질 때 과연 우리 우파 시민사회 단체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고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는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양준모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우파 시민사회 단체들은 배제된 채
그들만의 리그로 규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자성과 자발성, 투명성이 중요한 부분일진데 어떤 한 이념적이든 뭐든 한 세력을 배제하고 다른 이념을 편들거나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시민사회의 개념이나 독자성을 무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지속화되다가 사실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외교부 장관도 2021년 5월달 포함의 규정에서는 외교부 장관 역시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없던 사업을 발굴하게 되고 또 없던 사업에다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부생 맞추기 하는 사업 행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보면서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시민사회가 행정에 투영이 될 때 이념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그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고 선거 때 모습을 바꾼 채 그 자기 정파의 후보가 당선될 활동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규정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각 부처를 관할하고 각 부처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국무총리령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규정을 갖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규정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민사회의 역량들이나 우리의 상황들이 철저히 분석되지 못한 채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행태들이나 그들이 했던 예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규정 작업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규정이 필요하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렇게 많이 서구화되는 의미처럼 성숙화되거나 제도화되지는 않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파나 정당들과의 결합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놓여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민사회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하고 제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성숙한 시민사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하면 저희는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저의 역할들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시민사회가 왜 필요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에는 정부가 공급하는 어떤 서비스가 공급되면 소비자들 아니면 시민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나 정책들이 시민들의 수용성이 높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의 활성들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보았듯이 시민사회가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요즘 굉장히 불편함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퇴진을 응원하고 있는 어떤 좌파 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텔레그램 방에 보니까 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시민사회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규정이 만들어지고 균형 잡힌 시민단체들이 활동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 역시 국가의 틀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에 중간에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 영역 역시 제도로든 아니면 관행적으로든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윤미향 사건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겉으로는 뭐 되게 명분도 좋고 가치를 내세웠지만 지금 윤미향 의원이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가 견제받지 않고 할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탈적 행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꼭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 어떤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견제하고 또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규정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기심이나 탐욕들, 불안전성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 시민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견제하면서 좋은 어떤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아마 그 국회 서범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제 국민 치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성숙하고 제도화된 그리고 말하자면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의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러한 일탈적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포함되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 시민사회 발전, 공익증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진적인 시민사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 그런데 어떤 소위 말하는 액트나 법률이나 이런 규정으로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검색 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속성들을 잘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르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들을 규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민사회 스스로들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대타협이나 협약 같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협약에 사인하는 순간 서로가 구속을 받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로 구속을 받고 그것이 법은 아니지만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협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그 협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이제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비전과 전략은 법이나 제도를 규정을 해놓으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협약의 형태들 그리고 전략의 형태들로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록 놓치고 있을지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민사회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은 또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캠페인을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규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어떤 사회적인 협약 아니면
뭐 대타협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협약들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토론회가 많이 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견해들,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의 성숙도, 문제점들을 좀 더 잘 지적해보는 게 좋겠다.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식 있고 건강한 좌우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청소년 시민교육을 했던 분이 경기도에 있는 특례시의 부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시민교육과 함께 깨알정책, 생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저와 함께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시민 적응성이나 이런 몸에 밴 이제 활동가이자 이런 분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시민사회의 구성원들도 자기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만의 모습이 아니라 전체 시민단체, 전체 나라의 모습들을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영역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전문적이고 어떤 능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맞추게 되면 시민사회와 정부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양질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 들어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생각이 다른 것은 저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의견과 발전 방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발제로 어떤 조금이나마 마음에 두시는 게 있다고 하면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담아서 공부하고 해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활동과 좀 더 나은 발제와 좀 더 나은 토론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분상으로 말하자면은 감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거친 그런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김서철 이사장님 꾹꾹 참으면서 소위 말하는 균형, 대화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걸로 끝맺음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느라고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놀러간 것도 아니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걸어서 갈 수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가고 비나이다 하고 그것도 말입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술 마셔서 인사불성되면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렇거나 마약을 해서 완전히 그 정신을 잃었는 그런 상태에서 떠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정신에 그것도 성직자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느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상황.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정말 불쌍한 어린 환자를 안고 있으면 사진 찍히게 돼 있지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입에 잘 안 올립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단어 포르노 그 단어 그 학술 용어라고요?
그 학술용어라고 합시다. 그래도 함부로 그렇게 표현을 뭔가를 향해서 포르노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이었는 것 같죠? 그 사람 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딸을 안고 찍는 사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지금 포르노 같은데? 라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흥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교단에 교수로서 40년 이상 지금도 서고 있습니다.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신 이상자로 돼가지고 대자보에 제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자이면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 그게 몇십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고 우리가 대화의 상대방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김수철 이사장님 그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찾느라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준비 과정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라도 일단 말하고 시작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셨을 겁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비정상 상태에 있는 정신병자들하고 균형을 이룬다? 나의 왼쪽 부분은 정신병 상태고 나의 오른쪽 부분은 정상 상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균형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냐 나쁘냐 그것의 근거로서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이거 정말 쓸데없는 소리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인 만큼 이렇게라도 출발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특히 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발제를 요청받았던 워딩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이제 발제문에 녹여냈지만 문제가 있음을 하나하나 따져 묻자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수철 이사장님 의견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이 제목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저는 참여하면서 규정이 다 뭐냐? 균형 5대5가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현상은 99.9%대 0.001%인데 거기서 뭔 균형을 논하냐? 라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화를 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의롭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균형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연구하는 거죠. 김수철 이사장님의 지론도 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사회자가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오신 우리 동시들 속을 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 말씀하시고 싶으면 끝나고 난 뒤에 지적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도 한 5분 이상을 정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네 분의 지정 토론자는 정말 우리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는 이론만 전문이 아니라 행동 실천으로서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난 수년 또는 심지어는 수십 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조현권 대표님, 박빈식 사무총장님, 허성경 실장님, 그리고 이희범 대표님,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가 필요한가 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방안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토론으로서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님과 이규범 자유연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곽은경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곽은경입니다. 저는 17년 정도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컨슈머워치라고 소비자단체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17년 동안 여러 시민단체 부침도 함께 지켜봤고, 오늘 발제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납니다. 저희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관련됐던 그 여러 시민단체 연대할 때 그때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2살이 돼서 그 무상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네. 공교육에 매일매일 분통 터져 하고 있는데 12년간 제가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논평 집계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이렇게 활동했던 기억이 나는데 12년간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삽삽하기도 합니다. 예. 시민사회 단체라 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을 말합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환경, 인권, 소비자, 교육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조직인데요. 저는 이 시민단체의 본질은 민간의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정부의 행정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거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또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활동을 하면 민간 자율의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 시민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시민단체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정부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58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125조가 넘는 세금이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자꾸 버튼이 내려가네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서울시에서도 NPO 지원센터를 통해서 2011년 한 해만 거의 40조에 가까운 그 예산을 책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 같고요. 이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활동하던 단체인 그 사단법인과 용역계약을 하고 시민단체에 돈을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그 용역 계약된 업체가 아직 여전히 계약 유지 상태로 있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40조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지난 몇 년, 5년간 그 많은 돈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 쓰였는지, 또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였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20조, 이 지원금 규모만 봐도 지난 5년간 시민단체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될 시민단체가 스스로 권력이 된 거죠. 네, 물론 제가 아는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금 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금 받는 특정 세력, 특정 시민단체가 이미 권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했고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에 민감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환경오염 문제가 심하다라고 하는데 환경단체가 입을 다물었고, 정치인의 성추행 사건에 여성 인권단체가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 자녀의 입시 비리에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눈을 감았죠. 또 당시에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제 정책들이었습니다.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타다 금지, 대형마트 휴무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들의 규제들에 소비자 단체들도 경제 단체들도 외면했습니다. 이런 시민 단체들의 정치적인 행동을 보면서 시민들이 분노를 했죠. 저도 옆에 계신 우리 양준모 대표님과 함께 컨슈머워치라고 하는 소비자 단체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는 1원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5년간 컨슈머워치만 외롭게 주말에 마트에서 장보게 해달라고 외치고, 타다 금지 규제 풀어달라고 외치고, 의료 원격 의료라던가 이런 것들도 허용해달라고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했으면 절대 그런 활동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행정에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정부 조직의 일부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시민단체 활동가가 세금을 받고 일을 하면 시민단체의 상근자가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의 민간 자율성을 좀 강화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 시민단체 제공되던, 특정 단체에 제공되던 이 재정 지원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권 입맛에 맞는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것들 자체가 시민사회의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논의되는 그 시민사회위원회 방향성도 이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민사회위원회 활동이 기존에는 정치권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향하고 정치권을 향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이제는 시민과 시민사회를 향해야 된다, 방향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은 개별 시민단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 입장이 서로 다른데 하나의 위원회가 마치 전체를 대변하느냐, 전체 시민사회를 대변하느냐, 정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번 발제를 들으면서 시민사회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있다는 것도 조금 놀랐습니다. 무언가를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에 개입한다는 행위죠. 굳이 시민단체가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있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각 정부나 시민단체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민사회위원회는 시민단체들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워싱턴에 출장을 가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워싱턴에 있는 그 NGO들은 자주 모여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 단체별로 현안이 뭔지 공유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만약에 이 정부나 위원회가 시민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면 저는 재정 지원은 줄이고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역량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사업을 현안을 파악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논평 쓰고 보도자료 쓰고 이런 것들, 네, 행사를 준비하는 것, 역량들이 네, 또 필요하고 또 각 분야의 전문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저도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3년 정도 돼야지 혼자 논평을 쓰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좀 더 예산이 된다면 NGO 활동이 활발한 워싱턴에 단기 연수를 보낼 것을 또 제안을 합니다. 이 워싱턴 백악관과 미국 의회 사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지 이런 것들만 들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교육에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민사회위원회가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돕고 또 시민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특화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그런 일들은 좀 더 이렇게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건전해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최고의 전문가, 활동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묵묵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애쓰셨던 박은경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님이 정부 주도 시민사회위원회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오늘 논하는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그 시민사회위원회가 있었다.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걸 시민사회위원회 폐지해라. 왜? 비효율성도 너무 많았고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 각종 단체 지원했던 게 그 생산성과 시도성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었다. 폐지하자. 뭐 이렇게 했더니 시민사회 죽인다고 막 밥줄 끊는다고 막 이렇게 또 반론이 제기됐죠. 근데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 밥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논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위원회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이 정치사회에 왜 위원회가 이제 들어왔는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프로에 관료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만드는 게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노사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한광호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분이죠. 제가 그때 초대 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는 뭐 DJ 정부가 들어서고 노사정위원회가 들어서고 이게 향후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그때 별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계속 위원회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그 사람들은 왜 기성에 있었던 정치 구조, 정부 조직법에 의한 이 제도를 등한시하고 그 위원회에 몰입을 했는가? 저는 지금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 정치 영토가 별로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에 그 김대중과 그들 세력들은 정치 영토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들어가 봤자 그 공무원, 이때까지 이승만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와이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길들여져 있고 수용되어 있던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을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게 출발의 하나의 근원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계속 위원회에 집착을 왜 했는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 기구로도 엄청난 위원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엄청난 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라는 것도 각 부처마다 위원회 엄청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의 정부 광역 17개 교육청에도 다 위원회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만들었으면 괜찮습니다. 공기업들, 지금 보세요. 어느 공기업에 위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 공기업만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사기업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게 완전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1998년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우파 성향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이 위원회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에서 통용되고 사용될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글도 쓰고 이 뜻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DJ 5년이 흘러가고 또 바로 이어서 노무현 5년이 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10년, 5년,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위원회가 이런 정치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인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왔을 때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한 대통령이 이건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대통령령을 폐지시키자. 그래서 폐지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총리령으로 다시 재정비하자. 지금 이런 논의 속에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기태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998년 DJ 정부 이후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영역에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이 양산되었는지, 그 양산된 인간들이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거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들 지원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으면 여기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진짜 1억의 용역을 줘서라도 이 용역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시민사회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냥 가봤자 저는 아무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는가? 그 균형발전위원회 해갖고 시민사회 좌우 갖다 놓으면은 균형이 쪽수 갖고 갖다 놓으면 균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꿈꾸는 꿈이 틀려요. 생각하는 생각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는데 자파가 꾸는 꿈은 목숨을 걸어놓고 꿈을 꿔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갖다 대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우파진영에서 그들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은 총리실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이 고민한 흔적도 있으나 마나 상태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능력까지 다 좀 장악하고 있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그들의 세포, 돈은 돈대로 받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하는 활동가대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까지 다 투입시켜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수단으로 홍위병, 그들의 전투 수단으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진영은 지금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여기 관심 놓고 하든 몰라요. 모르면서 정치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난 9월 24일 날 강원 광장에 제가 미국 대선 앞에서 탁 서서 보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1만 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9.24 기후 정의 행동. 그 이름으로 1만 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좌파가 참 대단하다. 좌파 정부가 그 기나긴 세월 국민의 세금을 갖고 키운 그들의 세포들이 강원 광장을 다 장악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 역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모순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거 피켓 들고 행진을 하는 마이크 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가 준 그 많은 예산을 갖고 그 20년 세월 동안에 받아 드시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고효식하고 단체를 키우고 활동을 해놓고는 자본주의의 모든 자양분을 먹고는 하는 소리가 이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요, 정답은 대안은 사회주의라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 한자리에 앉아갖고 신사회의 발전을 위한 균형 토론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 장난이고 정치 장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 저도 참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민사회를 양성하는 이 행위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 20년 세월 동안에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놨더니 하는 소리가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답이래요. 대한민국 이 체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외치는 자, 그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바로 기나긴 세월 국무총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키운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럼 이 MB,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뭔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안을 마련하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아까 제가 대안으로서 직접적 대안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정치인도 알아야 된다. 대통령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응윤 또 우리 실장께서 그 시민사회 이런 단체 지원하면서 100조가 흘려서 사용되었다. 200조가 되어서 사용되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되고 나서 가보니까 박원순 때는 1조 원 이상이 지원되었다. 야, 시 예산이 ATM 기기였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한 번 귀에 들으면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보니까 여기 총리실에서 와 계시고 한데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반드시 기나긴 세월 동안에 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마다 얼마나 만들어졌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되었고 그 돈을 받아서 성장한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되었나 이걸 좀 상세한 지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위원회가 균형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당에 제가 볼 때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줄 만한 시민단체가 있는가?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딱 단체도 없습니다. 좌파 제일 큰 단체가 참여연대에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게 정치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 유비어 유포 해갖고 사회 혼동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기업들한테 공문 보냈어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돈 뜯어가고 건물 짓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위에 참여연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쪽 반대편 정치가 방어 역할을 못 해주니까 기업들도 그들의 그냥 봉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독사들에게 지금 독극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한 전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공무원,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독사 새끼들만 엄청나게 양성하고 거기다가 그냥 독사의 동물이 더 커지게끔 하는데 자양분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도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하면서 참 위원회 만드는 게 옥상옥인데 그렇다고 위원회 없애라 해갖고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모든 언론 할 것 없이 이 빅마우스 빅스피커는 저기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다 죽인다, 건강한 시민사회 단체 다 죽인다 이렇게 또 선전선동하면은 그거 방어할 수 있는 마우스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언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옥상 오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아까 최소한 그런 거라도 하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즘 MBC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MBC는 완전한 정치 조직이 되어서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그 있듯이 MBC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조선 평양방송 지국 같아요. 하는 행동. 위험비어, 가짜뉴스, 왜곡뉴스 다 생산하는데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의 김상훈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조작 왜곡 방송하고 있는데 삼성이 8시, MBC는 8시 뉴스, 8시 땡땡땡 딱 할 때 들어가는 게 15뉴스라고요. 하는데 삼성 갤럭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MBC가 정상 방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작, 왜곡, 선전, 허위 방송을 해도 기업들이 돈줄을 계속 주는데 변화해야 된다, 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훈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 자유연대에서 MBC 이 문제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3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한 35만 명 될 거예요. 제가 목표 100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뜻이 이렇다. 김상훈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말 했는데 전체 지금 하는 소리가 기자협회고 할 것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 나간 국정치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경문 교수님들 계시고 지식인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보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언론의 자유의 개념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 50, 60 군사정부 시절에 권력이 언론인들을 탄압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언론인들은 군사 권력 그리고 거기에 권력의 원함력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저항했던 참 언론인들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참 언론인입니까? 완전 기레기 수준. 진짜 제가 보면은 언론에 자격이 없는 인간이고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나갔지만 그래서 어제 저는 김상훈 의원이 국회에서 용기 있는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갖고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난 잘 못 들었다, 모른다. 그런 얘기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않느냐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아있는 이 5년이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싸움은
그냥 우리 국민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선물, 자유를 누릴 마지막 선물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5년 동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자유를 못 지키면은 진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